자,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걸 한번 보자. 나상 오른쪽 핵심 정리 한번 잠깐 보면 시점이 두 개로 돼 있네. 요건 이제 아직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관찰 시점 나가, 그죠? 관찰하는 거고요. 전적 작가 시점이면 말 그대로 전지적이다.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는 처음에 1인칭 나가 서술자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그죠? 바깥 이야기가 있고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요 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주제, 극한적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 형의 죽음과 대비되는 눈을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의 고통과 비극성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자, 어떻게 그려냈나 줄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힌 두 형제가 나오네요. 그죠? 두 형제가 북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인 형.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인 형. 그 다음 외부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통해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영리함과 거만함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거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나아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통해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도 비판하고 있대요. 자, 봅시다. 어느 여름 저녁에 나는 서술자예요. 철에게서 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뒤에 가면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 이송되었던 형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형을 동생 칠성은 처음에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자신을 위하는 형의 인간적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잡혀가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은, 됐죠? 형의 모습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담증에 걸린 다리가 골마 잘 걸을 수 없게 되자 형은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모른 채 하라고 동생에게 당부를 하고 결국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이 부상당한 포로를 데려가는 것보다는, 그죠?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죽였겠죠. 이야기를 마친 철은 이야기 속의 동생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했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상의 구성적 특징, 액자식 구성. 이 작품은 나와 철이 베란다 위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깥의 이야기와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된 형제의 사연을 들려주는 아내 이야기로 돼 있다. 그리고 아내 이야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는 바깥 이야기로 구성된다. 두 번째 바깥 이야기에서 철이 내 어릴 때 이름이 칠성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내화와 외화를 넘나드는 한 인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작품의 주제를 확장하게 된다.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자, 형이 점점 더 아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자, 그럼 그 혼자 소리가 옛날에는 풀이 막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막 혼자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순수하게, 포로로 잡혀서 지금 북으로 가면서도 하얀 눈이 내렸을 때 그 눈을 보면서 굉장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밑에 또 볼게요.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도, 에이 이제 좀 그만 걷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도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곁눈질해 보았다. 경비병은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적 상황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있는 감시 인물들입니다. 경비병들은 물론 아른 채도 안 했다. 무시한 거네요.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자, 바뀐 사람들. 어느 정도 지역이 이동됐을 때 이 경비병들이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경비병들은 그래도 약간 인간다운 면모가 있었는데 새로 바뀐 이 경비병들, 나중에 경비병이 그렇죠. 형을 총살하게 됩니다. 됐죠?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쭉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 어깨를 걸어 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형은 아마 절름거리는 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상황을 예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희망을 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렸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다. 그럼 그전에는 혼자 소리를 많이 짓거렸던 거예요, 순수하게. 평소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낯색이었다. 둘레를 두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제 밤에도 동생이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그만큼 힘이 많이 빠진 거죠. 기진맥진해지고요.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영이 서러워 더더 흐느꼈다. 자, 동생은 맨 처음에 형의 바보 같은 행동, 순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되게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을 위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보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예감을 했을 거예요. 형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됐죠? 그런 것들을 아마 예감하기 때문에 형이 서러워 더더 흐느꼈다. 이런 말을 썼겠죠. 그래서 동생이 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 막 눈이 또 내리고 있어요. 그날 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긁지 마라. 동생에 대한 걱정이죠. 자신이 죽음을 암시하고요.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같이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 말고 모르는 채만 해. 꼭. 동생은 풀어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꾹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렀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그러면서 총을 쏴서 죽인 거죠. 자,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순수하게 순수한 어떤 모습을 지녔던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아까 주제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철은 이야기 속의 동생이 바로 자신이고 현실에 순응했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회의를 하는 거죠. 동생은 형의 허벅다리를 쿡 찔렀습니다.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동생을 기죠? 이 병사가 형을 죽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동생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상이라는 것, 이 나라는 것이 이제 나체 또는 나목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벗어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모든 걸 벗어던진 바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과서 있는 거 꼭 한번 풀어서 이번엔 정리해 주셔야 돼요.